금융당국이 다음 달 시행되는 DSR 규제를 두고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하반기 들어 전국에 1170가구의 분양주택을 공급합니다. 7월부터 전력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1인 가구의 전기료 2,000원가량 인상됩니다. 현대차가 작년 경영 환경 악화 등으로 중단했던 중간 배당을 재시행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를 앞두고 금융사들을 잇따라 소집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권 규제 강화로 풍선 효과가 나고 있는 보험사와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보다 강도 높은 관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금융업권별 주요 회사들과 간담회를 연대이어 오는 17일 은행, 여신금융,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협회 임원들과 만납니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와 관련한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고 적인 가계대출 관리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전 규제 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됩니다.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후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들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관리 방안을 통해 두 자릿수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이달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당국은 금융사들과 측에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차주 단위 DSR이 60%까지 가능한 제2금융권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주요 은행들도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우리은행은 어제부터 개인 신용대출 상품 5종에 대한 우대금리를, NH농협은행도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축소키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나라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집값은 3%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소개한 유럽경제정책센터 보고서를 보면 GDP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나라는 가격 상승이 오래 이어질수록 단기 금리가 상승할 때 주택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국가의 단기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주택가격은 3% 하락한다고 밝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주담대 비중은 47.1%로 2010년보다 14.7%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 하반기 전국에 1170가구의 분양주택을 공급합니다. 서울에서 242가구, 경기는 1649가구, 인천은 4265가구 등으로 수도권의 60%가 집중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공공분양 6113가구, 신혼희망타운 3345가구, 10년
712가구입니다. 서울은 오는 11월 대방지구와 공릉지구의 신혼희망 유형 각각 122가구, 12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는 다음 달 안성 아양지구의 공공분양 644가구를 시작으로 12월 평택 고덕과 성남 판교 대장의 신혼희망 유형으로 각각 256가구와 749가구가 공급됩니다. 인천은 9월 인천 검단과 인천 영종 등 공공분양으로 12월 부천 괴안에서 신혼희망 유형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1인 가구 등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전기요금이 소폭 인상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르게 됩니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 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필수 사용공제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다르게 중상위 소득가 1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할인액 축소로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대상은 약 991만 가구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확대되자 이른바 초단타족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의 이상이 손실을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자본시장연구원은 4개 증권사의 개인 투자자 약 20만 명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코로나19 국면의 개인 투자 행태와 투자 성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 이후 주식시장 활동 계좌 수가 843만 개 증가하는 등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본격 확대됐지만 신규 투자자 중 60%는 손실을 입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3월에서 10월 전체 개인 투자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18.4%, 거래 비용을 제외하고 보면 14.4%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기존 투자자의 수익률은 15%였지만 신규 진입한 투자자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2%로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거래 비용 차감 후 수익률은 20대 이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높은 거래 회전율로 인해 수익률 8.1%에 달하는 거래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투자 자산 규모로 구분하면 1,000만 원 이하 투자자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3.3%인데 비해 1억 원 초과 투자자의 수익률은 20%로 수익률 격차가 컸습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 투자자의 경우 분석 기간 동안 수익률이 높았던 중소형주와 의료 섹터의 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보유 시점이 늦은 데다 거래 회전율은 2배 가까이 높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특정 종목을 당일에 매수하고 당일에 매도하는 일중거래 비중도 전체 개인 투자자의 55.4%로 투기적인 거래 행태를 보이는 초단타족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20대 이하 투자자, 투자자산 1,000만 원 이하 투자자의 경우 일중거래 비중이 각각 80.8%, 76.8%로 극단적인 단기 투자 성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김 연구원은 과잉거래 특성을 보이는 투자자에게 상장 지수펀드, 공모펀드와 같은 간접 투자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중단했던 중간 배당을 다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공시를 통해 주주 명부 폐쇄 여부 이달 30일 기준일만으로 올해 중간 배당을 받을 권리 주주를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부터 연 2회 주주 배당을 해왔던 현대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졌다며 중간 배당을 멈춘 바 있습니다. 올해 중간 배당의 실시 여부나 배당 금액, 지급 일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의될 예정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하죠.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와는 반대로 일부 친문 의원들이 정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또 논의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분위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상승세 여전하다는 지표들이 나와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집값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0.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 이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계속 오름폭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규제를 비롯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에선 기대감이 다시 커진 건데요. 이달부터 보유세가 부과되면서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집값을 닫겠다던 정부와 서울시의 방향과는 반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도 역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08% 오르며 16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반포동 재건축 단지의 이주 수요가 겹치면서 일주일 새 0.39%나 상승했습니다. 인근 송파구나 강동구 등도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값이 생각보다 지금 잘 안 잡히고 있다라는 얘기가 매번 나오고 있는 건데 어디까지 오를지도 걱정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당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종부세, 양도세 완화하자는 얘기 흘러나옵니다. 이 얘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당내 일부 친문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재산세 완화에 대해선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 1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발족한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과 당내 반발이 커 상위 2%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는 된 상태입니다. 반면 정부는 현행 공제 금액 기준을 유지하고 종부세 보완책을 도입해 세제를 손질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 거주 공제 10%포인트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제안한 겁니다. 송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 특별위원장은 특위안을 물어붙이고 있지만 당내 친문 강경파 의원들은 절대적으로 정부안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0여 명의 의원들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아 지도부에 전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송 대표 측은 이른바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급격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친문 중심 강경파 의원들은 부자 감세와 집값 상승을 우려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 것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 일관성을 뒤집는 것이라는 주장인 겁니다. 여기에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여권 유력 인사들도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세제 개편안은 지지부진하다 말 것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당과 지금 정부의 방침이 좀 다르다 보니까 분열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4.7 보궐선거 참패 원인은 부동산에서 찾는데 방법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좀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세제 개편안 논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당초 지난 11일 민주당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과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정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민심을 살핀다면 어떤 형태로든 세제 개편안을 마무리 지어야 할 텐데요. 당내에선 빠르면 오는 18일쯤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당내 두 진영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분위기는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업계 반응 궁금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까? 네,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미 집값은 오를 만큼 올라서 세금을 조금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기존보다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현실이고 또 그조차도 의견을 못 맞춰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은 괜히 시장 불안만 더 조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과연 그거를 올린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는 건 아닌데 자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꾸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곱지 않은 시선인 거고. 예,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 정부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여전히 실효성 없다는 지적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인 건지 정책 방향이 계속해서 잘못 가고 있는 건지 냉정한 판단, 냉철한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 년여 만에 인수합병 시장에 나온 대우건설 다음 주 본입 앞둔 것으로 알려지죠. 대우건설은 최근 2분기 연속으로 2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주가도 상승하는 등 매각을 위한 최적의 상황이 조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곳들은 어디인지 지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인 KDB 인베스트먼트는 오는 25일 본입차를 실시합니다. 당초 예비 입차를 먼저 받은 뒤 예비 후보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KDB 인베스트먼트는 예비 입차를 건너뛰고 본입찰로 바로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500억 원가량입니다. 보증금은 인수가에 포함됩니다. 매각 대상 지분은 KDB 인베스트먼트의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50.75%로 매각가는 2조 원 안팎입니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40% 정도가 반영되면 총 매각 가격은 2조 5천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대우건설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은 DS네트웍스 컨소시엄과 중흥건설 등이 꼽힙니다. 이들은 대우건설 인수에 필요한 자금에 각각 KDB 산업은행, 미래에셋증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부동산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대우건설 인수 시 시행에서부터 시공까지 직접 맡아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중흥건설은 대우건설을 인수할 경우 재계 22건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또 국내 주택사업 위주에서 해외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건축정공사, 아부다비 투자청, 한행컴퍼니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100% 미만인 경우 거주 의무 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에 5년 내에서 거주 의무를 부여토록 했는데 시행령은 이를 2년으로 정한 겁니다. 공공재개발에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주택법과 시행령은 내달 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1, 2차에 걸쳐 서울 동작구 본동과 노원구 상계 3구역 등 24곳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TVN 등을 통해 인기 콘텐츠를 보유한 CJ ENM의 행보가 거침없습니다. 전통의 플랫폼 강자들과의 콘텐츠 사용료 갈등에서 송출 중단까지 불사하며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플랫폼 회사들이 눈치를 보는 듯한 양상이라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LGU+에 이어 KT 모바일 서비스까지 연이어 CJ ENM 채널 송출 중단 사태가 벌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협상 상황은 순탄치 않습니다. KT는 CJ ENM이 전년 대비 1000%의 과도한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KT가 LGU+보다는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어 송출 중단 사태까지 갈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T 관계자는 협상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어도 그에 맞게 대응을 하고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T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인 시즌을 분사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그룹 차원에서 콘텐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OTT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보가 필요한 만큼 LGU+처럼 마냥 강대강으로 협상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업계 시각입니다. 반면 CJ ENM은 콘텐츠 사업자지만 티빙을 운영하는 OTT 사업자로 KT까지 협상 결렬되면 티빙에 가입자가 유입될 수 있어 블랙아웃까지 가도 손해볼 게 없는 장사입니다. 다만 기업 간 셈법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평과 피해를 유발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공산이 큽니다. 앞서 LGU의 OTT U+TV에서는 지난 12일 자정부터 CJ ENM의 10개 채널이 송출 중단됐습니다. CJ ENM은 실시간 콘텐츠 대가를 분리해 받아야 한다며 170%의 인상폭을 제시했으나 LGU+는 과도한 인상폭이라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협상 결렬까지 이르렀습니다. 송출 중단까지 된 LGU+는 CJ ENM과의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T의 협상 기한은 불투명해 이번 주 내에 협상의 움직임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국내 보험업계가 유튜브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 정보를 알려주는 차원을 넘어서 인기 유명인들을 섭외해 예능 콘텐츠를 찍는가 하면 웹드라마 제작에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워킹맘 보험 설계사 최가자 씨가 고객과의 미팅을 진행하다 아이가 다리를 다쳤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귀가한 후에도 쉴 틈 없이 가족들의 식사 준비에 분주합니다. TV명이 운영 중인 유튜브 가득TV에서 공개한 웹드라마 보험왕 가자의 영상으로 조회수가 10,000회에 달하며 구독자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보험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유튜브 콘텐츠를 하며 경쟁적으로 유튜브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은 보험과 건강, 금융, 블록체인 스타트업, e스포츠 등 관련 유튜브를 총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기 개그맨 김재우를 섭외해 보험망의 길이라는 예능 시리즈를 연재하는가 하면 직장인들의 진솔한 고민을 담은 토크쇼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현대해상은 인기 뮤지션 박문치와 협업한 영상을 올려 조회수 811만 회를 기록했고 브랜드 경험 캠페인 힐링정글 CF 영상은 무려 1,189만 회의 조회수를 달성했습니다. 삼성화재는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창구로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유용한 를 알려주는 콘텐츠부터 사회공헌 활동인 안내견 학교, 일상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명장의 하루 등 다양한 시리즈를 운영 중입니다. 흥국생명의 흥서TV는 인기 캐릭터 러브둥둥을 소재로 만든 영상으로 눈길을 끌고 있고 임직원이 직접 출연해 회사 생활 등을 전하는 브이로그와 같은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함께 다소 금융 소비자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보험 분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유튜브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유튜브 시대를 맞이해 보험업계에서도 유튜브 운영이 필수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도록 자체 모니터링 기능을 개발하는 등 불공정 거래 조사 시스템 재구축에 나선다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시장 감시 정보 확대 일환으로 공매도 모니터링 기능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상 징후 종목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빅데이터로 자동 수집,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지능화, 고도화되는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시각적 분석 기능 개선, 통합 검색 기능 개발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무더기로 알트코인에 대한 원화 거래 종료 및 유의 종목 지적에 나서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주말을 앞둔 지난 11일 마로, 페이코인, 옵저버, 솔브케어, 퀴즈톡 등 5개 종목에 대해 오늘 18일부터 원화 거래를 종료한다고 기습 공지하고 25개 종목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페이코인과 퀴즈톡 등은 공식 입장을 통해 원화마켓에서 거래가 종료되더라도 업비트의 비트코인 마켓과 다른 거래소에선 정상적 거래가 가능하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원화 거래 중단 및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들이 오히려 급등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페이코인은 거래 중단 공지 이후 10일 한때 470원대까지 폭락했다가 오후 2시 50분쯤 785원까지 반등에 성공했고 마로는 75원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99원 선까지 회복한 상황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